예,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에 서명 비준을 마쳤습니다. 예상대로 야당은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야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 요청서를 낸 가운데 서울시가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 국무회에서 했던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용에 관한 군사 합의서 비준 얘기 좀 하겠습니다. 글쎄요, 야당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비준을 강행을 했습니다. 여야 어떤 입장인지 먼저 들어보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선언으로만 끝났던 그간의 남북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의 바람을 결코 다시는 되돌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안보적 사안에 대해 법제처가 이렇게 자의적인 유권 해석을 남발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잠깐 들으셨는데요. 최 의원님, 한국당에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고요. 헌재 권한쟁의 소송까지 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내는 건 자유인데요. 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꼭 따라붙는 단어가 야당의 반발인지 도대체 야당이 반발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기란 느낌을 주는 게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이래도 반발 저래도 반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판문점 선언과 관련하여서 재정 부담 없는 합의는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한 게 국회 논리였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준한 거는 사실상 재정 부담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이 분위기를 선도하고 계신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러면 북미 간의 회담이 진행돼서 비핵화가 결정날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으라는 건지. 그래서 정말로 코리아 패싱이 되어서 이게 남북 관계가 진전돼야 하는 것이 북미 관계가 풀리면 결국은 북한 개발입니다. 경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곡물업자와 철강업자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돈 벌라고 북한 특수로. 그러면 우리는 자유한국당 하라는 대로 팔짱 끼고 있다가 코리아 패싱 돼서 완전히 패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 대북 제재의 한도 하에서 때로는 대북 제재와 오이사 조치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뭔가 남북관계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사건건 이렇게 반대하시면 저라도 자유한국당 반대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남북 문제만큼은 정파를 떠나서 좀 협조할 거는 협조를 해달라. 또 만약에 협조를 안 된다 합리적 대안을 제시를 하든지 뭐 이런 의미신 것 같아요. 예.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시죠. 예. 뭐 저도 국정에 참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당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건 발목 잡기로 자꾸 비치니까요. 예, 통치 행위라는 게 그렇습니다. 반대가 껄끄럽게 마련이죠. 반대 세력만 없다 그러면은 참 멋있게 해볼 수 있는데 야당이 있으니까 이제 건립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야당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때문에 그렇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이라든가 정책 결정에 대해서 다소 늦지만은 그런 어떤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되고 그 도출되는 의견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뭐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장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비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헌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우리 최 의원님 의견에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대통령이 외교 활동에 대해서 국회 비준에 대한 부분, 이 책임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자체가 법적인 장치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이제 헌법에 대한 위헌 조항입니다. 과연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 국가를 볼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의 부속 도서로 볼 것인가, 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한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국회 비준을 함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 한반도의 군사 분야 부분은 여러 가지 지금 국론에 대한 갈등이 많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미국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내 정치와에 대한 부분, 갈등이 대립되는 분야에서 이걸 그냥 남북관계 발전 기본법에 있는 중대한 재정적 의무로 재단하기에는 안보 문제 너무 심대하다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다시 한번 거론이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합의서 내용 자체가 헌법이 국회 비준으로 삼고 있는 그 안전보장에 대한 조약, 이것은 이제 국민 주권에 관한 얘기고 군사 협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위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국회 패싱이다, 그다음에 행정부의 독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대통령도 이렇게 보수 야권이 반발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갈등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 지침서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경험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에 대한 5.18 광주 사태의 개입 문제라든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야가 공이 정치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난제들을 던져놓거든요. 그럼 그것이 해결이 되느냐?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첨예한 대립적 상태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고,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문제 소지도 있는 것이고 군사 안보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첨예하게 국가 간의 대립도 있는 것이고 국내 정치 간의 현안 대립도 있는 것인데 이게 과연 이게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발목 잡히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평화라는 것인데 이걸 눈앞에 두고 자꾸 발목을 잡힐 수가 없다느냐, 이런 청와대 입장도 이해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민주주의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국민적 컨센서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패싱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또 어쩌면은 이 남북관계 무드가 상당히 찬바람이 불 수 있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정치적으로 여건이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국내 현안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에서 사이드로 좀 빠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정치 실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준과 관련해서는 이제 청와대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가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제 비준까지 간 건데, 예전에 11년 전에 14선언 때 총리 합의서의 부분에서는 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때와는 다른 상황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했는지 그 부분도 조금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14선언하고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14선언이 훨씬 포괄적이고 거기는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일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헌법에 북한의 위상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평화 시대를 위해서 국회가 조금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개헌을 해야 되는데 국회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위헌론을 얘기하는 거는 국회 직무유기의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반국가단체와의 회합, 과거의 반공법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 회합제는요,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이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얘기하면 그거는 남북에 대화하지 말라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헌론은 조금 논의에서 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심에 반한다는 말씀은 저는 정말 동의가 안 됩니다. 1도 동의가 안 되는 것이 판문점 선언을 빨리 비준해라 국회가. 이거는 거의 70~80% 국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걸 국회가 외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대북관계이거든요. 외교예요. 이 부분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흔들기고 문재인 정부를 인정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국회가 좀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진짜 무시하는 거, 민주적 절차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민심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형식적인 절차를 내세워서 국민의 뜻도 외면하고 그리고 대통령 흔들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그 국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관련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이거 끝나면 이것도 어차피 국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어렵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해주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당내 반발로 못하면서 한 얘기가 그냥 대통령께서는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셔라. 정부에서 비준할 걸 하고 이행하셔라. 그러니까 이건 내용상으로는 동의하는데 지금 국회 지형 때문에 안 되니 예. 추진하셔라. 이렇게 얘기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정치 구단이 열어준 숨통같이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얘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말씀에 제가 한 말씀을 더 첨가하자 그러면은 야당이 평화를 바라지 않는 반평화 세력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평화적 상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목 잡기를 하게 되면은 한반도 평화는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당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 대통령이 하는 외교 안보 정책, 이 모든 정책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은 국내 정치입니다. 국내 정치를 합의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서는 외교 안보 정책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918년에 파리 국제회의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제회의를 만들기 위해서 야당과 사전에 조율하고 그래 가는 점들도 우리가 귀감을 봐야 될 점인데 이런 점에서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부분 모든 것이 상대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불만이 난다 그러면은 그 상대에 대해서 설득시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도 고쳐져야 될 부분입니다만 이런 국회 비준, 특히 국가 안위에 대한 문제, 그다음 주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정적 부담에 대한 문제 바로 생기지 않습니까? 부속 합의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남북 간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군사에 대한 문제, NLL 같은 경우는 영토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토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그냥 국무회의에서 그냥 비준을 해서 한다. 이 부분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야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그런 걸 간과했다라는 그런 점이죠. 네, 알겠습니다. NLL과 무관하죠. NLL은 있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단지 이제 정의당에서는 강원랜드 채용 비리도 포함시키자라고 처음에 조건을 내걸었는데 한국당 측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포함 못할 거 없다라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공이 민주당으로 좀 넘어오게 된 것 같은데 뭘 민주당으로 넘어왔습니까? 네. 오늘 김성대 대표가 또 딴소리를 했는데 그거에 상황이 대해서. 좀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 사태 좀 어떻게 좀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을 안 받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공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 국민들의 그 소리를 오늘 들어보니 그냥 정의당 얘기대로 하자. 지금 고용세습이라고 규정하더라도 서울시 문제를, 서울시 교통공사 문제를 그들이 고용된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다. 이전 정부 때 다 들어온 사람들이다, 비정규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국정조사해도 사실이 밝혀질 거고 아무리 정치 공세를 해도 요새는 언론이 보도를 제대로 안 해도 SNS로 얼마든지 진실을 알릴 수 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친인척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시 교통공사보다 강원랜드가 거의 갑절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의 하종강 노동문제 전문가가 쓴 칼럼이 아주 좋은 칼럼이 나왔던데 비정규직이 뽑혀질 때 과거에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정규직을 뽑을 때 아름아름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과거부터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되면서 마치 고용세습이다 이렇게 뭐랄까요 네이밍을 악의적으로 뽑아서 문제를 삼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흔드는 게 얼마나 문제가 많으며 오히려 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되는 건 비정규직 중에 비정규직의 전체적인 처우 개선을 같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살자고 사측과 손을 잡고 비정규직 문제를 왜곡시켰던 분들이 이번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 해법대로 그냥 다 국정조사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 개인 생각.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한국당이 좀 대치기를 당한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하고
뭐 정의당이 처음에는 좀 순수한 뜻으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강원랜드까지 이제 직구덕을 하니까 김성태 대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죠. 원래 이 공공기관이 다 포함되니까 당연히 강원랜드도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예. 별 문제가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속 내면 좀 굉장히 좀 쓰라린 복잡했을 부분이 것 있죠. 같아요. 예. 왜냐 그러면은 뭐 알다시피 정치권이라는 것이 네이밍 사업인데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강원랜드 부분이 국정조사에 포함이 되게 되면 요 문제가 또 도드라지게 되면 결국 똑긴 객긴이다라는 그런 뭐 구설수에 헤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채용 비리 문제는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진보와 보수의 문제, 그리고 이념과 가치의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그 과정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즉, 사회적 정의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국정조사를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회적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정의 차원으로 굳이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뭔가 배신당한 그런 기분.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10%나 높게 돌아가는, 높아지는 그런 현상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없는데 더군다나 국가 공공기관이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공공기관이 이렇게 고용 세습을 한다. 이거는 사회적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회적 정의 차원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것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른당과 정의당은 왜 그렇게 다시 강원랜드 발목 잡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당도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당도 여기에 도덕적 책임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소수 정당으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어느 쪽도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원랜드 문제든지 아니면은 교통공사의 문제든지 이걸 도드라지게 문제를 제기하면 제기할수록 소수 정당이 처신할 수 있는 입지는 더욱더 커지게 네. 되죠. 예. 이런 어떤 정치적 함산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윤. 예. 그 소수 정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와 별개로 강원랜드도 국정조사 하자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정당이 정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정략적으로 얘기하는데 틀리는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연합뉴스를 국정조사에 넣자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강원랜드를 국정조사하자는 주장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죽어도 못 받겠다 그래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통공사 가지고 국정조사 하자. 그러니까 당연히 강원랜드 때는 왜 안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용세습이라고 규정 짓는데 저는 이 고용세습인지 아닌지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팩트체크가 안 되고 가짜뉴스가 국회에서 범람하더라고요. 이런 건 정말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최소한 이번에 교통공사 문제된 108명 중에 38명은 1차 제외돼야 돼요.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사람? 그럼 70명이 남는데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으로 아까운 희생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34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거라 여기도 문제가 안 돼요. 남는 36명이 문제인데 이걸 다 조사해 봤더니 6명 정도가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지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재심사를 요청해서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무엇보다 사실을 밝히고 그 사실을 기초로 그 진실에 도달하고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예. 그래서 강원랜드도 국정조사하고 교통공사도 하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채용 과정 과거에 아름아름으로 채용하는 과정 왜 그랬는지 난 낱낱이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정식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글쎄 냉정하게 대처를 했다는 거면 좋은 평가일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뭐 계속 밀어붙이겠다. 떳떳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서울시장은 이 문제에서 과연 어떻게 좀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울시장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죠. 도덕적 문제 그 자체가 직무 감사에 대한 이 감시 통제에 대한 부분이 그 책임성이 박원순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 또 박원순 시장이 여권에 아주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잠룡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문제점을 짚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게 사실상
걸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청년층도 20대, 그리고 30, 40대, 50대 자녀를 가진 시집을 앞둔 그런 50대층. 이래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 휘발성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 최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이 친일책이 진짜 몇 명이냐, 그리고 그 조사가 실효성이 있었던 조사느냐, 아니면 정말 얘기대로 내부 정보에 대한 조직적 담합이 있었느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국정조사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끝나게 되면은 이 문제는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돼 있고,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한 대로 감사원 청구를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시간 벌기 걸급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사실상.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도 그렇고, 또 현 정부 체제하에서 여권과 청와대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느냐라는 그런 논란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감사라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친인척도 진짜 몇 명이 비리가 되는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노조의 이야기가 다르고, 예. 또 뭐 서울시 이야기가 다르고, 야권 주장이 다 다르고, 뭐 그게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위험도 있어요. 국정조사 이꼴 정치공세거든요. 정치공세로 가게 되면 진실이 은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감사원 감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언론이 이럴 때 진짜 발군의 실력을 알겠습니다. 발휘해서 좀 진실에 도달하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취임 100일을 맞게 되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조광특위에 있는 전원책 변호사가 이번에는 또 지도부 체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고, 여기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라고 일단 선을 긋긴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야기가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뭐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설화는 없다라는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럼 비대위가 왜 만들어졌느냐?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제1번 문제가 뭐였나 그러면 인적 청산이었는데 이 부분이 됐냐 되는 물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병준 체제에서 가치와 이념을 새롭게 하겠다 그러는데 과연 우리 일반 대중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가치와 이념이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전원책 그 위원장이 뭐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일과 집단은 많은 차이가 있죠. 지금 전원책 위원장이 이야기한 단일은 보수 진영의 일사대오, 그리고 지금 4분 5일 된 당내 분위기를 쇄신시키려고 그러면은 일사불란한 지도체제가 필요하다. 집단체제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영이 서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단일 지도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에 있는 보수의 주자들은 사실상 뭐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가 김태호 전 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단일 지도 체제를 선호를 하고 있죠. 왜냐 그러면은 뭐 원내가 아니고 원외이기 때문에 막강한 어떤 공천권을 질 수 있는 단일 지도 체제에 돼야 사실상 당내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다른 친박이라든가 비박이라든가 각종 개파를 가지고 있는 쪽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선을 앞두고 각자가 지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 지도체제보다는 집단 지도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전원책 위원장이 이 정도의 해결할 수 있는 지도력, 정치력을 갖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천 다툼이 시작된 것이죠. 집단 지도 체제는 A계파, B계파, C계파의 대표가 지도체제에 들어가서 공천할 때 지분을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대다수 자유한국당 내의 사람들은 집단 지도체제를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좀 우리 나눠 먹고 살자 이렇게 되니까. 반면에 집단 지도체제는 이제 공천혁명도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일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원책위원회 저 말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니고 전원책위원이 접촉한 유력한 차기 야권 대권 주자들과의 일정 정도 교감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거꾸로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 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태극기 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유승민 대표가 과연
자유한국당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가 뭐 이런 게 핵심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상효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